자, 윤석열이요. 용산의 자기 집무실 앞에 일부 공간을 임시로 개방을 해요.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근데 한겨레 단독 한번 볼까요? 한겨레 단독에 나온 게 이거. 집무실 보여준다 열리는 용산공원 면적 66% 독성 범벅. 아우. 범벅. 뭐 범벅 나 먹는 이름인 줄 알았다 내가. 아유, 짜장 범벅도 아니고 너무 친근한 이름이네요. 여기 지금 이 앞에 여기 앞에 보이잖아요. 저 양재택이. 그럼 이 앞에를 시범으로 지금 개방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처럼 아니 백악관처럼 만들겠다는 이게 이제 본인이 이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환경조사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이 지도를 보시면 66%가 환경 오염 물질로 범벅이 돼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조잔디 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조 잔디를 깔겠다 같은.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 용산공원 가려면 방진복 입고 가라. 그게 안전하죠. 좀 답답하더라도 날씨 때문에 더울 수는 있겠지만 방진복을 꼭 챙겨서 방문하시기 윤석열 바랍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미군 이놈들은요 기본 A가 안 돼 있는 거야. 남의 나라 땅 쓰면서 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지금 자기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오늘 그런 보도가 하나 있었지. 용산 집무실에 그 뒤에 있는 이제 외교부 장관 공관 거기가 현재 청와대 관저 면적의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세계일보가 엄청 빨아대는 거예요. 아니 용산으로 안 갔으면 그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관저 면적이 450평이요? 예. 2배 적다고요? 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 만들어서 들어간 줄 알겠어요. 청와대는 원래 거기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 산이랑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거지. 예. 관저 그 건물의 면적이 450평, 900평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묘하게 그런 식으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리모델링 들어가는 비용을 이야기를 해야죠. 안 옮겨갔으면 25억, 50억씩 들어갑니까 지금? 거기다가 개방한다는 저 공간에서 나오는 저 독성 물질이라는 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엄청 무서운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비소가 나오는데 비소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중세나 근대에 1400년대, 1500년대까지만 해도 암살할 때 누군가를 암살할 때 사용하던 그 독극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소가 지금 기준치의 9배, 10배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고 납도 우리가 제일 그 유명한 병이 있잖아요. 이따이 병. 그 원인 물질이잖아요. 뭐 이따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위를 아프냐고. 납은 5배, 예. 수은 3배.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0.0000001g만 흡입해도 이게 독성 발현을 하고 몸에서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몸에 축적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물질들이 지금 뭐 5배, 9배, 10배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개방하는 겁니까? 미국이 용산의 그 넓은 땅을 쓰면서 다시 돌려줄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약소국 작은 나라다 보니까 대충 쓰고 막 오염 물질 막 거기다가 막 묻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지금은 평택에 가도 어마어마한 거 또 있잖아. 만들어놨잖아. 나갈 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이잖아 기본.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나라 사용료를 준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가 돈 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나가면서 왜 우리 일반적으로 집을 세대로 살았는데 나갈 때 좀 심하게 해놓은 것들 있잖아. 문짝이 부셔진다든가 창문이 깨진다든가 이거 원상 복구 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이 되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을 해야 돼. 이거 얼마나 해놓고 갈래? 그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용산으로 옮기면서 벌어진 사단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소통을 하려고 하면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 보면 국민들이 진짜로 청와대에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공정하게 움직이고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보고 싶은데 형식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뭐 집무실을 공개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산 기지의 어떤 상황 비소, 다이옥신, 뭐 총탄화수소 같은 것들이 수십 회 이상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알았을 때 과연 국민들이 개방을 원할 것인지 이를 고민해 보면 개방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청와대가 말하는 소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이 땅을 반환하면서 오염 말씀을 하시고 방금 전에 원상회복 말씀하셨는데 원상회복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럽거나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저는 평상시에 미군이 이제 그 땅을 사용할 때 나름대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도 하고 관리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반환을 하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가자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런 사단이 네.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기분 나쁘고 예. 뭐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처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조 잔디로 시민을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시범 개방하고 이 과정들 있잖아요. 그걸 국민이 이렇게 막 날림으로 하는 걸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없었다고. 청와대 개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윤석열 스타일인 거죠. 여기를 개방해야만 윤석열이 이 양재택으로 옮긴 것에 대한 기본적인 명분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급하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저께 경향신문이 단독 냈었던 거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가 들어선다. 요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미군과 협의를 한 거야. 용산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잔류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잔류부대를 이미 예약돼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땐 이거 윤석열이 여기 들어오면서 몰랐다고 봐. 근데 저게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최종적으로 협상이 된 것뿐이지 실제 협상을 시작한 건 이명박 때부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용산 기지를 반환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미군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때 뭐 8만 평인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 10만 평, 12만 평 늘어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최종적으로 10만 평 수준으로 정리가 됐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저 미군 기지에 대해서 마지막 협상을 했다. 이것만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문 대통령이 나중에 윤석열이 용산을 옮길 줄 알고 예. 미리 예, 알바끼리 했다 같은 예. 이런 개소리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다른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그 미군 기지를 옮긴대 또 예정지를.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재협상을 벌일 때 수천억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한 번 더 예상이 되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매듭을 지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말을 뒤집어 버리면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다 이명박 때 사람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몰랐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뜬금없이 용산으로 옮겨버리니까 자기들도 지금 당황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용산 집무실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시고 지금 경찰이요 집무실 앞에 집회 전면 금지를 철회하고요 500명 이하는 보장한다고 해요.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있잖아.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회 금지를 해. 근데 법원이 이거 위헌이야 하고 집회를 허가해 줬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저께였죠. 집무실 들어가면서 뭐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오늘 집회 전면 금지 철회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지한 건 맞잖아요. 어.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금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은 여기서 말하는 또 300명에서 500명의 소규모 집회는 허가한다고 하는데 이 법적 근거는 뭐예요? 없죠. 지들 맘대로잖아. 왜 네. 500명으로 맞추냐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법원에서 그걸 계속 경찰이 집회 금지를 그거니까 아예 심사를 안 한다잖아요. 통과 집회 계속 7건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이 맨 처음에 무리하게 이렇게 집회 금지를 한 거는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들어온다, 포함된다 하면서 이제 그 집회 금지를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경찰의 금지 제한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과연 집회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집회라는 것이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조금
억압을 받는다거나 제대로 의사표시할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갈등들을 해소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안정을 찾는다거나 이런 취지로 집회나 이런 것들이 허가 사항이 아니라 인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욕학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과연 집회라고 볼 수 있을지부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왜 있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앞서가십니까? 뒤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나오나요? 순서 좀 지켜주세요. 그 나오나요 뒤에? 자, 근데 윤석열이 그 평산마을 욕설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위를 하면서 윤석열 집무실 앞에서 시위할 때 윤석열 뭐 이제 김건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설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인 거예요. 욕설이 들어간 범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욕죄 모- 있잖아요. 모- 모욕죄죠, 명예훼손. 모욕죄. 네. 명예훼손도 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서 이건 혐오범죄예요. 혐오범죄. 그러니까 이덕준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시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는 강자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법과 제도의 어떤 미비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그리고 억울할 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책임자 앞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산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위는 그러니까 시위라는 틀을 활용하는 괴롭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에서 물론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산마을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게 있어요? 피해는 저그들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문재인한테 다른 마을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면 다른 마을로 가면은 또 그런 시위를 멈출 거예요? 따라와서 하겠죠. 그러니까 시위라는 어떤 그 제도적인 틀을 활용하는 그 이지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거야. 역지사지 해보면 돼. 윤석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욕설 시위가 날마다 벌어진다면 윤석열 뭐라 그랬을까요? 윤석열 뭐라 그랬겠어? 불법 시위가 난무한다고 했겠지.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해? 뭘 걸어서라도 시위 못하게 했겠죠. 예. 아니 시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 시간 체크하는 거 동영상만 찍고 있어도 와서 체크해요. 그 한 번씩 와가지고 가드들이 오기만 해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찍는 데는 위화감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욕설을 만약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욕설을 한다고 치면 어땠을까요? 사실 이제 집시법에 따라서 경찰관들도 질서 유지인을 두게 하거나 질서 유지선을 또 만들기도 하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시위나 집회장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액션만 취해 주더라도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돼서 막 쌍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할 텐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뭐 경찰관들도 윤석열의 눈치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윤석열이 싶긴 합니다. 말한 대로 오늘부터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욕설 시위해도 네, 된다는 해도 이야기입니다. 되지, 진짜. 네. 오죽했으면 저 초심님이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평산마을 가서 유튜브 방송 이야기를 했어요. 니들 계속 이러면 우리 박근혜 집 앞에서 시위한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 틀고 있는 방송 내용 있잖아요.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 음. 아무튼 윤석열 씨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욕설 시위가 날마다 벌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 생각을 좀 하고서 하십시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 법적으로 생활 공간인 사저와 집무실은 다르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집회 금지가 된 게 아니라 관저 앞 집회 금지 100m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청와대하고 관저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분수대 쪽에서는 집회 시위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도 경교롭게도 서초동에 출퇴근하고 있잖아. 그러면 윤석열이 그건 사저라는 건 똑같은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크로비스타가 사저죠. 똑같이 하면 모를까 이 생각을 뭐 집무실 앞 시위도 허가하는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음. 집무실 앞 시위를 허가하지 않으면 문제국가가 아닌 거지. 대통령한테 하고 싶어하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한 거잖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집회 시위를 허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정한 공간, 그러니까 뭐 외교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그 국가 요인의 관저, 사저 근처 100m 이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만 그러니까 집회가 금지되는 거지 금지 장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신고 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허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어떤 생각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그냥 You call it love 이런 음악을 팝송을 들으면 어떨까요? 리멤버 그 해야죠. I believe를 해야죠. I will 그거 말고요. You call it love. 네, 참. 소피 마르소가 너무 예뻐서. 자, 아무튼 윤석열 씨 참 정말 개념 없네요, 정말. 에휴 씨. 이런 사람이 결국은 윤석열 한마디 경찰이 진부실압 집회를 이제 금지 안 하겠다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경찰들 대단하다, 정말. 대단히 대단하다. 한마디면 끝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이드라인 된 거 아니에요. 평산마을에 가서는 경찰이 대충 놔둘 거예요, 이제. 대충. 갑자기 저번에 우리 한참 대선 기간에 그 김건희 녹취록 생각이 나네요. 경찰이 다 알아서 할 알아서 길 거라는, 거다. 네, 그 녹취록이 생각이 납니다. 참 진짜 아유 정말 아유 아이고